자, 오늘은 부버지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축구 잡학지식 시간입니다. 부버지가 설명해주는 이런 축구 잡학지식 어디선가 좀 사용해 볼 수 있고, 이런 팀은 이런 거야, 쟤는 저렇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알쓸 축적 시간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오늘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조금 더 밑에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4번에 있는 팀 한번 알아보겠고요. 포트 4번에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참가한 팀들도 있습니다. 윈용 생질로아랑 그리고 또 이제 파포스 그리고 카이라트 이렇게 세 개 팀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4번 포트 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3번 포트에서 보데글림트 토트넘 팬들이 하면 지난 시즌 손흥민 그렇죠. 선수 경기 봤으면 많이들 알겠죠? 네. 예, 이 팀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참가하는 팀이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 참가팀이 이전까지는 32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36개 팀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가 피파와 유에파로부터 대회 참가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아예 모든 대회.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도 못 나가고 유로에도 못 나가고 월드컵에도 못 나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구단들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샤흐타르랑 디나모 키예프 같은 명문 구단들이 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2005-06 시즌 이래로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참 이 러우 전쟁이 유럽 축구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생소한 팀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참가 팀들의 지도인 건데요. 뭐 일단 런던에 상당히 3개 팀이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드리드에 2개 팀, 리스본에 2개 팀이 있는 가운데 저기 북단에 있는 보데글림트 있죠. 네. 최북단 북극해입니다, 저기.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또 이제 카라박 있죠. 밑에 보면은 또 이제 파포스가 있고요. 섬에 네.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초의 북극해 팀이자 아하. 최북단 팀입니다. 야, 저 어쨌든 제일 높게 있긴 해요. 네. 예. 카이라트는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동단 팀. 여기는 유럽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예전에도 어쨌건 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유라시아 쪽, 약간 조금 유럽 쪽에 붙어 있는 팀이었다면은 지금은 아시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카이라트는. 이 키르기스스탄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키르기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은 뭐 아시아 예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팀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카이라트는 아시아 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지금 이제 팀들, 참가 팀들의 난이도를 좀 평가한 건데, 네. 파포스가 가장 쉬운 대진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포트 4기 때문에 좀 쉽다 그래도 어렵긴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도 좀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4번 포트고, 4번 포트들이 좀 뽑기가 잘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스날, 토트넘, 북런던의 팀들이 사이좋게 3위와 4위로 쉬운 대진을 받았습니다. 네. 아스날은 최근에는 계속 조금 대진이 좋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대진이 좋게 잡혔어요. 프리미어리그 밀어주기?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건 예, 아스날, 토트넘, 첼시,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난이도가 힘든 팀들을 보면은 바이언이 가장 어렵습니다. 난이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옵타에서 상대 팀들의 이제 최근 전력들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항상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도 리그 페이스 대진 죽음의 조여가지고 고생하다가 간신히 이제 올라가서 우승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토너먼트보다 리그 페이스가 더 어려웠어요잖아요, 저 팀은. 예,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팀별로 좀 알아볼 텐데, 카이라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파워 랭킹으로 봤을 때 카이라트는 473위. 사실 조금은 좀 실력적으로는 좀 아래에 있는 팀들이긴 해요. 챔피언스 리그 참가 팀들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레온 같은 경우는 멕시코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탄차로는
세리에 B 팀이에요. 음. 이런 팀들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J리그 팀한테도 밀리죠. 나고야 그랜파스. 그렇네요. 거기다가 카이라트에 이건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서의 선수단 가치를 측정한 건데 1280만 유로로 이 두 번째로 낮은 파포스보다도, 이건 챔피언스리그 참가팀들이요. 네. 파포스보다도 절반 정도 밖에 그렇네요. 되지 않나요? 예. 1280만 유로면은 손민 선수 이적료보다도 싸죠. 지금 이번에 그 LAFC로 갔을 때 이적료보다도 그거에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예. 그 정도로 선수단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 팀의 에이스가 사트파이프라고 이제 그 내년 여름에 첼시 이적이 확정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야. 왜 그가 첼시가 내년에 영입하게 된 거냐면은 18살이 지나야지 그래도 영입이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미성년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같이 있어야지 되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피파 룰에 예전에 이승우 선수라던가 그렇죠. 뭐 문제 있으잖아요. 백승호 선수라던가 그것 때문에 이제 18살에 데려가는 건데, 어쨌건 이 선수가 17살 팀 내 에이스인데 그 카자흐스탄 리그에서 20경기 8골 7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괜찮은 거죠. 17살이라고 그렇죠. 그렇네요. 생각하면 예. 장난 아닌 거죠. 어쨌든 첼시가 좀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잠재력은 있는 선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선수도 보면 아시아 선수 같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K리그에서도 뛰었던, 그가 광주, 대전, 인천에서 뛰었던 주앙 파울루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반갑네요. 예. 근데 이제 주앙 파울루 같은 경우 사실 K리그에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진 않았죠. 하지만은 이제 그 카이라트 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카자흐스탄 대표팀 그 귀화 얘기도 나왔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아마도 후반기나 돼야지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리그 페이스에서 보기 힘들고,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마 카이라트는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그렇죠. 못할 거니까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못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수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카이라트의 좀 대진을 살펴볼 텐데, 레알 마드리드, 올림피아코스, 파포스, 클럽 브리에는 일단 큰일 났어요. 카자흐스탄 원정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반면 이제 인테르, 아스날, 스포팅 그리고 코펜하겐은 행복하죠. 개꿀. 왜냐면 카이라트도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게다가 좀 실력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홈에서 이 멀리 날아온 카이라트를 상대하는 팀들은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팀 파포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저도 이 팀을 처음 보긴 했어요. 파포스라는 팀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포스는 이제 그 키프러스 구단인 거고요. 2014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단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제 1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게 된 건데요. 그것도 본선에 바로 올라가게 된 건데, 이 팀 같은 경우가 창단하고 나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23 시즌부터 좀 순위가 상위권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건데요. 팀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그 토탈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인 건데, 여기서 2017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수들도 영입을 해주고, 이 팀이 그 토탈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이 팀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유명 선수들도 영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유스도 키워내고 약간 좀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준 건데, 여기서 이제 유럽 모델리그에서 뛴 선수를 보면은 다비드 루이스 너무 잘 알죠. 뭐 첼시에서도 있었고 벤피카에서도 있었고 했던,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비드 골다르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밍고스 퀴냐도 있고, 켄세마도 있고, 그리고 오르샤. 오르샤가 있습니다. 오르시치. 그리고 또 이제 탄코비치도 있고, 리카센도 있고, 또 이제 수니치도 있거든요. 헤르타 berlin에서 뛰고 했었던. 근데 이게 좀 이 구단의 아이러니기도 해요. 이 구단 엠블럼에 보면은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키프러스 독립운동을, 그 키프러스가 과거에 영국 통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독립운동을 이끌던 그리스계 키프러스 시인이자 혁명가인
에바고라스 팔리카리데스거든요. 근데 아까 이 구단 영국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인?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이 시인이 19살에 영국에게 잡혀가지고 아. 사형 처분을 당했어. 교수형을 당했어요. 네.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엠블럼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에 이제 돈을 받고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 네, 조금은 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팀은 감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후안 칼로스 카르세도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기간 우나이 에메리 사단이었습니다. 예. 에메리 감독을 따라서 알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렌시아, 스파르타 모스크바, 그리고 또 이제 세비야, 파리 생제맹, 아스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이비사 감독에 부임하면서 처음 이제 지도자 경력을 밟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레알 사라고사를 맡은 다음에 2023년부터 파포스 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팀이 우승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임하자마자 2023-24 시즌에 키프러스 컵 우승을 차지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는 정규 시즌 우승도 했고 컨퍼런스 리그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첫 유럽 대항전에서 16강까지 간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온 건데 바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러면 좀 일정을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 팀의 좀 일정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올림피아코스 원정부터 출발하는 파포스고요. 네. 카이라트도 좀 가게 됐어요. 네. 예. 뭐 물론 카이라트가 그나마 퍼포스는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네. 예, 올림피아코스도 악명 높은 원정길이고 카이라트도 걸리면 좀 안 좋긴 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벤투스랑 첼시 원정까지 갑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원정길을 떠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솔직히 뭐 객관적인 전력은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토너먼트의 진출이 조금은 희박한 네.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팀 우리에게도 워낙 너무 익숙한 팀이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초반 성적이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2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요. 거기에는 역시 이제 이삭 사태가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팀의 주장인 기마랑이스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스트라이커가 정말 그립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왔죠. 예, 그러니까 뭐 8월 30일에 슈투트가르트 공격수인 볼테마데를 영입을 했고요. 무려 8,500만 유로라는 거액을 들여서요.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이삭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로 판매를 했고요. 그렇죠. 예, 1억 2,500만 파운드요. 대신 이제 그 위사를 5,500만 파운드, 이게 28세 선수 역대 세 번째로 비싼 금액이죠. 예,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실 잘 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삭 때문에 모든 게 꼬여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공격수들 영입하려고 했던 뭐 주앙페드라던가 델라비라던가 에키티케라던가 셰슈코라던가 다 뺏겼죠. 예.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위사랑 볼테마데 영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의 제이콥 램지, 그리고 또 이제 수비수의 말릭 차우, 그리고 이제 골키퍼 램스데일, 그리고 측면 공격수 엘랑가까지 나름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볼테마데는 도대체 누구길래 네? 뉴캐슬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을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볼테마데는 프로리그에서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한 선수죠. 일단 나이도 어리고요. 분데스리가 골이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2골이 전부였어요. 브레멘에서 2골을 넣었었죠. 이 선수가 원래 브레멘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부 리그에서 10골 9도움 기록하면서 3부 리그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12골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라고 하죠. 예, 조금 이제 두각을 드러낸 건데, 근데 그래도 12골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고무적인 부분은 이 선수가 원래 10라운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주전이 아니었어요. 교체 자원이었고, 첫 10라운드까지는 결장한 경기도 5경기나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10라운드에서 교체 출전해서 골을 넣은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24경기에서 12골 2도움. 그러면은 2경기당 1골 넣은 거고. 나쁘진 않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3골을 전부 다 넣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포칼에서는, 원래 포칼 초기 라운드 때는 백업들 많이 내보내잖아요. 네. 포칼에서는 5경기 5골 1도움. 그리고 전 경기 골 넣으면서
슈투트가르트의 포칼 우승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있었던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도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득점력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볼테마데 좀 어쨌든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이 선수의 강점은 무엇이고 조금은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슈팅 능력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슈팅, 그러니까 파워는 충분한데 이 선수가 좀 정확도는 부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스킬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거보다도 저는 좀 뭐랄까 침착성이 조금 떨어진다. 예. 그래서 침착성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만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그래서 저는 기복을 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선수 키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근데 볼 경합 승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 편이긴 합니다. 딱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이 선수 상당히 이제 볼을 잘 다루고 찬스 메이킹 능력도 굉장히 좋고 뭐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키 큰 메시다. 약간 좀 그런 별명으로 독일에서 부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인 득점 기복이라던가 이런 거를 메워줄 선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위사인 거죠. 원래 위사는 브렌트포드에서 윙으로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2시즌은 연달아서 7골 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반 토니를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은베모 위사로 투톱 조합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사의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2023-24 시즌에 12골, 그리고 지난 시즌은 무려 19골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좀 뉴캐슬 팬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뉴캐슬의 일정을 살펴보겠는데 첫 경기 바르셀로나와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랑 붙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그 위니옹 생질로와 벤피카, 아틀레틱 빌바오, 마르세유, 레버쿠젠, PSV 그리고 파리 생제맹 이렇게 붙는 건데 뭐 일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4번 포트에서 빌바오랑 위니옹 생질로와 만난 거는 약간 조금 서로한테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뭐 이번 포트에서 레버쿠젠 만난 거라던가 지금 레버쿠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거 해볼만은 하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해볼만은 하다. 다만 얼마나 빨리 볼테마데랑 위사의 공존을 팀에 녹여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특히 위사 같은 경우는 오기 전까지 태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출전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사가 실전 감각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이전까지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턴으로 중원을 단단하게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좀 파워풀한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이삭이 떠난 거를 다른 선수들이 대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위사랑 볼테마데를 동시에 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볼테마데가 아직까지는 등지는 플레이 잘 못해요. 이 선수는요 골대를 봐야지 더 잘해요. 원래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많이 뛰던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사가 아마 최전방에 서고 볼테마데가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에 서지 않을까. 그리고 고든 엘란과 좌우윙에 이제 뭐 기마랑이스, 토날리가 이제 중원을 지키고 조엘링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대팀 만약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 원정 간다면은 그때는 볼테마데나 위사 한 명을 빼거나 아니면 엘랑가를 빼고 볼테마데 위사 다 윙이 되거든요. 한 선수를 윙으로 돌리면서 쓰리미드를 세울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공격이 강한 팀 혹은 조금 더 주도를 해나가는 팀을 상대로는 미드필더 중원의 뎁스를 좀 늘려주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2-3-1과 4-3-3을 좀 번갈아가면서 쓰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부분의 경기는 그래도 볼테마데랑 위사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 4-2-3-1을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비싸게 싸웠는데 써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 빌바오입니다. 뭐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일단 니코 윌리엄스 떠난다 막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 팀에 재계약을 했죠. 재계약을 하면서 바르셀로나만 이제 헌물을 키게 된 건데 이게 결국 그 셀러리 캡 이슈 때문에 남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에이스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빌바오한테 이건 정말 큰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빌바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스크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바스크에서 어려서부터 있어서 유스에서 있거나 그거 아니면 영입을 못해요. 아니면 바스크 개거나 아예 혈통이 이거 아니면 절대 영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팀은 이적 시장에서 항상 조용해요. 이번에도 오른쪽 풀백인 오른쪽 풀백인 아레소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인 나바로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사실 빌바오가 지난 시즌 4위를 기록을 했는데 팀 득점은 54골로 라리가 7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팀 실점이 29골로 라리가 최소 실점이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공격 보강은 결국 실패를 한 거죠. 득점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영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팀이. 그렇죠. 그러면 유스에서 갑자기 누가 뭐 터져주거나. 야말 같은 애가 터져주거나 좀 니코 윌리엄스 같은 애가 나오거나 이런 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팀이 이제 수비력이 최강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라리가. 문제는 그 핵심 수비수였던 예라이 알바레스가 총핑에 걸려가지고 예라이. 지금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뭐 선수 본인은 지금 항소한 상태예요. 탈모제를 먹었다. 근데 탈모제에 그게 있었다. 성분이 있었다. 네, 원래 예라이가 이 선수가 원래는 인간 승리 드라마로 많이 소개되던 선수였어요. 네. 고환암에 걸렸었는데 그걸 이겨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일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리그 초반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실점이 벌써 지난 3골. 지난 시즌은 38경기에서 29골 실점했거든요. 예, 이거는 약간 좀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경기당 1실점을 하고 있어요.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그렇죠. 이 득점은 원래 기복을 좀 타잖아요. 반면에 실점은 항상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좀 이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지금 그 빌바오는 센터백 딱 4명 데리고 있는데 예라이가 도핑 문제 때문에 징계죠. 그리고 또 이제 우나이 에기루스 선수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3월 1일 복귀 예정입니다. 내년. 그러면 지금 남은 센터백이 2명인데 네. 이거 리그 운영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 빌바오가 그 이적 시장 데드라인 지나고 나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라포르트 영입이 그 로마노가 히어리고를 띄웠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거의 다 됐다라는 뜻이죠. 예,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5일날 새벽에 이제 그 사우디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라포르트의 빌바오 이적이 실패했다. 아하. 그 이유는 그 구단 알라스루 구단 같은 경우는 빌바오한테 이적료를 지불하라 했는데 선수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래서 알라스르가 이걸 거부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트가 계속 나 그냥 계약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2군에 박아놓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알라스르는 어쨌든 나는 이적료 받아야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적료를 받으면 이적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적 기간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줘야지만 라포르트가 빌바오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FA로.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챔피언스 리그는 등록이 안 되죠. 네, 등록 그렇죠.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더라도 2월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네. 토너먼트에 올라갈 경우. 빌바오가 그러면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라포르트를 데려온다면 그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때까지 2군에 박아놓는다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사우디 감옥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각이나 있을지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팀의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 홈에서 파리, 아스날, 스포르팅 그리고 한 팀 더 이렇게 네 팀을 만나게 되고 카라박이요. 네, 카라박을 만나게 되고 카라박은 조금 있다가 또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웨이에서는 또 도르트문트 독일 원정을 떠나게 되겠고요. 네, 아틀란타와 뉴캐슬까지 조금은 어려운 원정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슬라비아도 만나게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팀은 결국은 수비가 가장 관건이죠.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프라도스가 내려와서 뛰거나 아니면은 뭐 풀백 자원인 레쿠에가 센터백을 서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특히 부상이 발생하면 안 돼요. 센터백에서 징계도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정말
큰 공경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나디라고 팀 유스 출신 공격수인데 저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니코랑 이냐키의 좌우 윙은 이 그렇죠. 팀의 자랑거리죠. 네. 예. 이렇게 빌바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팀으로 아까 빌바오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카라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이 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카라박은 이제 2차 예선부터 치어서 3차 예선을 거쳐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페렌크바로시를 꺾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올랐습니다. 이게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에요. 네. 근데 이 팀은 사실 쿠르바노프 감독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2008년부터 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의 우승 횟수가 아제르바이잔 리그 우승이 12번인데 그중 11번을 쿠르바노프 감독이 있었을 때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대단한 감독이네요. 예, 최근 12시즌 중에 11번 우승을 한 거고요. 뭐야. 유럽 대항전 조별리그에도 12시즌 연속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컵도 이 팀이 총 8번 우승했는데 그중 6번이 또 쿠르바노프 감독 체제에서 이끌어낸 건데요. 예, 이 감독이 사실상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감독 전까지는 카라바흐는 볼 리 없는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퍼거슨이다. 그럼 이 팀의 좀 홈앤어웨이 살펴볼 텐데, 일단은 첼시 첼시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 다시 리버풀 원정 갔다가 프랑크푸르트를 홈으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되고 마지막에 빌바오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뭐 이 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전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리그 페이스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 생질로앙 네. 알아봐야겠죠. 예. 뭐 윈용 생질루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무려 90년 만에 이제 벨기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 팀이 1930년대 중반까지 강팀이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막 무패 기록도 막 세우고 막 이랬던 팀이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막 하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네. 그래서 막 3부 리그까지도 강등되고 막 이랬었는데 4부 리그까지도 강등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브라이턴 구단주인 토니 블룸이 이 구단을 인수해서 브라이턴의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한 거를 윈용으로 임대를 많이 보내기도 했고, 미토마 같은 선수가 네. 여기서 커가지고 온 케이스예요. 예. 윈다프도 여기서 윈용에서 벨기에 리그 득점왕하고 브라이턴 갔다가 슈투트가르트로 간 케이스고요. 예, 그렇게 많이 이제 연결되어서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이 토니 블룸 자체가 나중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건데, 네. 포커 플레이어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막 그러니까 통계 이런 것도 되게 해가지고 유망주들 잘 뽑아요. 어쨌건 간에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나서는 2부 리그에 있던 팀이 2021년 48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를 한 겁니다. 2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2023-24 시즌엔 벨기에 컵 대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벨기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 생질롱 팬들은 토니 블룸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브라이턴 구단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3-24 시즌에 이 두 팀이 동시에 이제 그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멀티클럽,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 이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같은 조에 속하면은 야 너네 일부러 져주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UEFA에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네. UEFA에서 이제 그 선수 서로 간의 거래를 1년 6개월 동안 정지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아예 이제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거고, 펠리스가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블룸이 본인의 친구이자 이제 그 윈용 생질로아의 노조 회장인 무치오한테 이제 이 주식들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치오가 팀 내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어쨌든 겹치지 않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친구에게 팀을 넘겨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팀의 또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토벤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틀란타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네,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일정이 뭐 나름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근데 윈용 만나는 팀들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팀이 굉장히 그래도 잘 빌드가 된 팀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카라바까지는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위니용은 그래도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는 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터키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튀르키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갈라타사라이입니다. 네,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이적 시장 미쳤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썼습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오시멘이 갈라타사라이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네시리 1950만 유로가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였어요. 네. 근데 오시멘이 무려 7,500만 유로. 예,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되는 3배 넘죠. 한 4배 되네요. 가까이죠. 4배네. 예, 4배 네. 가까이 되는 이적료를 들여서 예. 오시멘을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귄도안도 프리로 데려가고 사네도 프리로 데려가고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하죠. 네. 예. 그러면 이 팀의 어떤 일정, 사실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알레띠, 프랑크푸르트, 아약스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잡아야 될 경기를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탄불 원정도 굉장히 무서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노려볼지근 하고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 컬러가 본인들도 쉽게 지지 않지만은 예, 본인들도 골을 못 쉽게 넣으니까. 예,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데글림트는 무조건 잡아야죠. 그렇죠. 윈용도 무조건 잡아야죠. 홈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아약스나 프랑크푸르트, 모나코 상대로 뭐 한 칼 정도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갈라타사라이는 그래도 멀리 원정길에 오르진 않는다. 예?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워낙 홈발이 강한 팀이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선수 몇몇 봐봐요. 막 오시멘, 이카르디, 뭐 김도안, 사네, 뭐 르미나, 토레이라, 예. 다 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다빈손 산체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팀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바이언도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2경기 맞아요. 다 가져갔잖아요. 예. 예. 그렇죠. 다음 팀 이 AS 모나코. 챔피언스리그에서 못 본 지 좀 오래됐다가 지난 시즌부터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팀이에요. 예, 지난 시즌부터 다시 얼굴을 드러낸 게 이제 2018-19 시즌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아디 휘터 감독이 있죠. 예, 휘터 감독이 이제 그 새 시즌째 팀을 이끌고 있는데 첫 시즌부터 2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를 오랜만에 견인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3위를 기록하면서 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모나코는 지난 1월에 휘터 감독이랑 2027년까지 이제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현재 그 초반 성적은 2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1패가 릴 원정이니까 릴도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뭐 패한 게 뭐 안 좋은 성적이다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나코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금은 복권성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경험은 있는데 조금은 내려간 선수들. 예. 물론 뭐 흐라데츠키 골키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레버쿠젠에서 잘했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나이가 좀 있는 선수고 바이언에서 조금 부활의 기미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다이어도 어쨌건 토트넘에서 욕먹던 선수죠. 네. 그 안수파티. 진짜 예. 안수파티는 부상 때문에 참 생각처럼 못 큰 선수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야말 이전에 파티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감염 때문에 수술 받다가 반월판 감염 이슈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선수고 이제 포그바는 도픽 때문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 기간 팀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포그바까지 데려왔습니다. 일정을 볼 텐데 원정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 브리에 원정, 보데글림트 원정, 그리고 파포스 원정. 조금은 어려운 원정길에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팀 면면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원정이 하필이면은 보데글림트랑 파포스예요. 예. 홈에서는 또 강팀을 만나게 되겠고요. 좀 쉽지 않은 AS 모나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홈에서도 4번 포트 갈라타사라이면 저는 갈라타사라이가 개인적으로 4번 포트 최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홈에서는 어려운 팀들 만나고 원정은 또 멀리 가야 되고. 예.
사실 쉽진 않습니다. 모나코. 네, 그래도 이 팀 공격진은 괜찮습니다. 그 비어레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발로군도 사실 이 둘이 돌아가면서 주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 미나미노, 골로빈 그리고 아클리우슈, 예, 그 토트넘 이적설에 이름 올렸던 선수죠. 파리랑, 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데 중원이 좀 리스크가 있어요. 자카리아, 카마라도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 백업이 포그바랑 반바면은 좀 약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 코펜하겐 네. 알아보겠습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예선부터 치러서 올라온 거고요. 네. 예, 홈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올 수 있었죠. 예, 그냥 홈에서 3선 전승이었거든요. 네. 반면 원정에서는 2차 예선 제외하고는 두 경기 다 무승부였어요. 그렇죠. 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코펜하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단 역사상 7번째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가게 된 건데요. 예, 이 팀이 사실 홈에서 강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예, 구장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네. 잔디가 완전 인조 잔디는 아니고 천연과 인조를 합친 거를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저기 보데글림트는 완전 인조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인조죠. 예,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네스트루프 그 감독을 빼놓을 수 없어요. 37살.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참가 감독 중에 가장 어린데요. 이 감독이 이제 2022년부터 팀을 맡고 있거든요.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코펜하겐이 지난 3시즌 중 2시즌 동안 덴마크 리그 우승과 덴마크 컵 대회 우승, 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일하게 그 리그 우승과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2023-24 시즌에도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언, 맨유, 갈라타사라이 죽음의 조였어요. 그러네요. 이거를 뚫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맨유한테 홈에서 4대3을 이긴 게 매우 컸죠. 그때 맨유가 좀 아팠죠. 예. 네.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네스트루프 감독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4대3을 이기고 나서는 조별리그 여태까지 치렀던 경기 중에 가장 안 좋았다.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맨유 팬들 가슴에 이제 소금을 조금 뿌렸죠. 상처에다가. 기술을 꽂아버렸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네스트루프 감독 같은 경우는 젊은 감독인데 상당히 이제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볼 소유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서 빌드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다만 이제 수비적인 전술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맨유 상대로도 4대3 경기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감독이 아마도 조만간 빅클럽에 갈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어디 갈지 궁금한데 네. 그러면 이 팀의 일정 일단은 레버쿠젠으로 시작해서 바르셀로나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예, 이 팀 같은 경우도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홈에서 강팀들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레버쿠젠도 지금 흔들리는 팀이죠. 그렇죠. 도르트문트도 그렇게 정상적인 전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카이라트는 홈에서 만나는 건 개꿀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나폴리는 쉽지 않은 상대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더 힘든 팀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홈 경기들에서 이변을 연출한다면은 그럼 카라바고 원정 해볼 만하죠. 예, 이런 것들 고려해보면은 잘하면은 최소한 플레이오프 정도는 그러니까 그 16강 가기 전 네. 그러니까 24위 안에 들어서 그렇죠. 예, 그 붙는 거기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러면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은 나쁘지 않은 대진이었다. 네, 그 대지는 괜찮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팀의 활약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번 포트 알아봤고요. 3번 포트, 2번 포트, 1번 포트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